일본이 핵무장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총리실에서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방위성이었습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비밀회의. 그 자리에서 32년 경력의 분석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핵경쟁을 시작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집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 수개월, 일본은 10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 이치가야 방위성 본청 건물 지하 2층. 보안 게이트를 3번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올해만 벌써 30번째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오카다 주니치로 본부장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62세의 노련한 관료였지만 오늘따라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북한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중국 핵탄두는 600개를 돌파했고요.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12명의 간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위성 정책연구본부 소속 핵심 인력들이었죠. 저는 32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수석분석관 타나카 신지입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동북아 핵위협 대응 방안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카다 본부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지난주 총리실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우리 부서가 발칵 뒤집혔죠. 핵무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본부장이 한 장의 문서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한국 핵무장 가능성 분석 보고서.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기밀 문서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서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가 심장을 때렸거든요.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세계 상위 5개국. 잠깐, 한국이라고요? 하세가와 료타 과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38세의 젊은 강경파였죠. 그는 평소에도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숨기지 않았어요. 미국도 참 한가하네요. 한국 따위를 상위 5개국에 넣다니.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요? 글쎄요. 우리가 신경 쓸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오카다 본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워싱턴에서 이 보고서가 왜 나왔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타나카 수석, 오늘 브리핑 준비됐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본부장님. 한국 핵잠재력에 대한 우리 자체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열며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32년 경력이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주제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실에서 5시간 동안 벌어질 일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사실을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슬라이드는 동북아 핵전력 현황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주변 핵보유국 현황입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어요. 중국, 핵탄두 600개 이상. 5년 전 350개에서 급증했습니다. 북한, 핵탄두 추정 50개 이상. 올해만 미사일 30발 발사. 러시아, 세계 최대 핵전력. 극동의 전술핵 배치 완료. 모리 다이스케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45세의 미사일 방어 담당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대응 옵션은 뭡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현재 일본의 핵잠재력입니다. 우리는 비핵 보유국 중 유일하게 미국이 승인한 재처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자부심이 느껴지는 공기였습니다. 플루토늄 보유량 44톤. 핵탄두 6,000발 이상 제조 가능한 양입니다. 하세가와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그냥 참고 있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거잖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HEA 로켓 성공률 98%. 미쓰비시 중공업, 도시바, 히타치의 원자력 기술.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시카와 유미 분석관이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41세의 핵정책 전문가였죠. 그런데 타나카 수석님, 아까 미국 보고서에서 한국을 상위 5개국에 넣은 이유는 뭔가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미국의 과대평가입니다. 한국은 우리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세가와가 바로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한국은 우리 기술 베껴서 여기까지 온 나라잖습니까? 그가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리 정책 복사한 겁니다. 포항제철, 야하타제철소 모델로 만들었죠. 현대중공업 조선기술,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배워갔어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삼성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리 과장이 거들었어요. 원래 일본 기업들이랑 기술 제휴해서 시작한 거잖습니까? 자체 기술이 뭐가 있어요? 하세가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한국은 우리를 따라하는 나라입니다. 핵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0년 앞서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세가와 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한다고 해도 우리보다 최소 10년은 뒤처질 겁니다. 오카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미국 보고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군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한국에 대한 과대평가로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려고 자료를 넘기다가 제 눈에 들어온 숫자 하나.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잠깐.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로카쇼무라 제철이 공장 현황이라는 파일이었어요. 우리 핵잠재력의 핵심 시설에 대한 자료였죠.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완공 예정 2026년, 착공 1993년, 연기 횟수 27회, 27번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33년째 짓고 있는 건가? 타나카 수석, 왜 그러십니까? 이시카와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만요. 저는 다른 자료를 열었어요. 로카쇼무라 제철이 공장 예산 변동 현황. 당초 예산 7,700억엔, 현재 예산 14조 9천억엔. 숨이 막혔습니다. 20배 가까이 늘어났잖아. 모리 과장이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숫자를 회의에서 공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카다 본부장이 제 표정을 읽었거든요. 타나카 수석, 뭔가 발견한 게 있으면 공유하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로카쇼무라 제철이 공장 현황입니다. 1993년 착공해서 현재까지 27번 연기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세가와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27번이요? 설마 그게 맞습니까? 저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적 문제, 안전성 검증, 원자력 규제위원회 승인 등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오카다 본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가동 중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가동 전입니다. 현재 목표 시점이 내년인데 이것도 확정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세가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플루토늄 44톤은 어디서 재처리한 겁니까?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프랑스 아레바사와 영국 셀라필드에 위탁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라는 겁니까? 모리 과장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상업용 재처리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까까지 자신감에 차 있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세가와가 의자에 털썩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3년이나 걸리고 있는 거야?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이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50년 전 아버지가 쓴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잠시 회의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지하 회의실이라 창문은 없었지만요.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1973년. 저희 아버지 타나카 이치로는 방위청 기술기획관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중요한 보고서를 하나 작성했어요. 주변국 방위산업 기술력 평가라는 제목이었죠. 어렸을 때 아버지 서재에서 그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 자체 방위산업 기술 전무. 향후 30년간 위협 가능성 없음. 아버지는 그 보고서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회의실에 앉아 이상한 숫자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타나카 수석, 괜찮습니까? 이시카와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네. 잠시 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로카쇼무라 27번 연기. 그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게 더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조용히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핵 관련 시설 현황. 그 파일을 여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월성 원전 사용회견료 처리 시설. 가동 중. 뭐라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해견료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세가와가 제 표정을 봤어요. 타나카 수석, 또 뭘 발견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50년 전 아버지가 썼던 그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 향후 30년간 위협 가능성 없음. 30년이 아니라 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자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도 틀렸던 걸까? 그리고 저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본부장님. 네. 한국 관련 자료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카다 본부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왜요? 아까 한국은 신경 쓸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정보가 좀 있어서요. 하세가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요? 한국 따위가 우리보다 앞설 리가 없잖습니까?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조용히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50년 전 보고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저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 그 두 가지 감정이 제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오카다 본부장이 선언했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뽑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카쇼무라 27번 연기. 한국 해견료 처리 시설 가동 중. 이 두 가지 정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타나카 수석님. 뒤에서 이시카와 분석관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표정이 심상치 않던데 뭔가 더 발견한 거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시카와는 이 분야 전문가였어요. 그녀의 의견이 필요했죠. 플루토늄 44톤 있잖아요. 네. 핵탄두 6,000발 만들 수 있는 양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44톤이 다 국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시카와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국내 보유량은 8톤뿐입니다. 나머지 36톤은 프랑스랑 영국에 있어요. 이시카와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건 8톤뿐이라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요? 이 플루토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회견료를 재처리한 거예요.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핵무기용으로 쓰려면 순도 93% 이상이 필요한데 이걸 무기급으로 정제하려면 별도의 기술과 시설이 필요해요. 이시카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기술이 있긴 한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자, 계속하죠. 오카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타나카 수석, 아까 로카쇼무라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플루토늄 44톤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4톤 중 국내 보유량은 8톤입니다. 나머지는 해외에 보관 중이에요. 뭐라고요? 하세가와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해외라니, 어디요?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우리가 직접 재처리하지 못해서 위탁한 겁니다. 모리 과장이 끼어들었어요. 잠깐, 그러면 비상시에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제 운송, 안전검증, 외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시 사용은 불가능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세가와가 손을 내저었어요. 그래도 8톤이면 핵탄두 1000발 이상 만들 수 있잖습니까?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순도입니다. 순도요? 네. 원전에서 나온 플루토늄은 불순물이 많아요.
핵무기용으로 쓰려면 93% 이상 순도가 필요한데 이걸 정제하는 기술과 시설이 따로 필요합니다. 오카다 본부장이 물었어요. 그 기술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개발해야 합니다.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퍼졌어요. 나카무라 켄 담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48세의 기술평가 전문가였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까? 플루토늄은 있지만 대부분 해외에 있고 국내에 있는 것도 바로 쓸 수 없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세가와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아까 6,000발 만들 수 있다는 건 뭡니까? 허풍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아까까지 자신만만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32년간 방위성에서 일하면서 이런 세부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모리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플루토늄 문제는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로켓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HEA 로켓 성공률 98%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탄두만 바꾸면 바로 핵미사일 아닙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맞아요. 우리 로켓 기술은 진짜 대단하잖아요. 하세가와도 거들었어요. JAXA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탄두만 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리 과장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가 또 문제입니까? 저는 화면에 HEA 로켓 사양을 띄웠습니다. HEA는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입니다. 성공률 98%도 맞아요. 하지만 이걸 탄도미사일로 전용하려면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른 기술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선 재진입체 기술이 필요합니다. 탄도미사일은 우주로 올라갔다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해요. 이때 마하 20 이상의 속도가 나오는데 이 속도에서 탄두가 타지 않고 목표까지 도달하게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모리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거 없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개발해야 합니다. 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밀 유도 시스템, 다탄두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필요해요. 핵탄두 소형화요? 네. 로켓에 실으려면 핵탄두를 작고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핵실험 없이는 검증이 어려운 기술이에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세가와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 로켓도 못 쓴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쓴다는 게 아니라 바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데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10년이요?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북한을 보세요. 첫 핵실험이 2006년이었습니다. 하지만 ICBM급 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건 2017년이에요. 11년 걸렸습니다. 그것도 국제 제재 무시하고 모든 자원을 집중했는데도요. 오카다 본부장이 물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국제사회 감시하에서 진행해야 하니까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최소 10년, 길면 15년.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나카무라 담당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도 핵무장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세가와가 답답한 듯 말했어요. 그래도 한국보다는 빠르지 않습니까? 걔네는 기반 기술도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까 본 자료가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한국 핵연료 처리 시설 가동 중.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뭐가요?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한국 원자력 시설 현황이 떴습니다. 이시카와 분석관이 먼저 반응했어요. 타나카 수석님, 이게 뭡니까?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핵 관련 역량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하세가와가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요? 뭐가 있다고? 저는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먼저 재처리 기술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에 이미 플루토늄 추출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뭐라고요? 1980년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현재 월성 원전 부지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 취급,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세가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그러면 한국도 재처리 기술이 있다는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기술적 기반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 재처리 시설이 들어서는데 수개월이면 충분하다는 평가도 있어요. 수개월이요? 모리 과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33년째 짓고 있는데 한국은 수개월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우리 로카쇼무라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원전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원전 수출이요? 네. UAE에 원전을 수출했고 최근에는 체코에도 수주했습니다. 원전 수출이 가능하다는 건 핵연료 주기 전반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시카와가 천천히 말했어요. 잠깐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재처리 시설을 33년째 짓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기술이 있고 수개월이면 시설도 가동할 수 있다.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카무라 담당이 물었어요. 그럼 플루토늄 확보는 한국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해야 했어요. 현재 상황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세가와가 책상을 쳤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요? 걔네가 뭘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요? 저는 화면에 한국 미사일 현황을 띄웠어요. 한국은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세가와가 손을 내저었어요. 알아요. 현무. 사거리 300km짜리 단거리 미사일 아닙니까? 북한만 겨냥한 거잖아요.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무호입니다. 현무호요? 저는 숫자를 하나 말했어요. 탄두 중량 8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8톤이라고요? 모리 과장이 되물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네. 현무호의 탄두 중량은 약 8톤으로 평가됩니다. 저는 비교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참고로 미국의 미니틈 N3 핵미사일 탄두 중량은 1.2톤입니다. 회의실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세가와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잠깐. 그러면 한국 미사일이 미국 핵미사일보다 탄두를 6배 이상 더 실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리 과장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현무호는 벙커버스터 아닙니까? 지하 100m까지 파고드는 타격 무기잖아요. 핵미사일이랑 비교하는 게 맞나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리 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현무호의 공식 용도는 벙커버스터예요. 사거리도 300km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미사일 역학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어요. 문제는 잠재력입니다. 미사일 역학에서 추진체가 같을 때 탄두가 가벼울수록 사거리는 늘어납니다. 오카다 본부장이 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계산 결과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현재 8톤짜리 재래식 탄두를 1톤급 핵탄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탄두 중량이 8분의 1로 줄어들면 사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계산상으로는 현재 300km에서 약 5000km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5000km요? 이시카와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경 5000km를 그리면 베이징, 상하이는 물론이고 모스크바, 뭄바이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하세가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그러면 ICBM급 아닙니까?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범주에 해당합니다. 회의실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나카무라 담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면 한국은 이미 ICBM급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추가 정보를 설명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무호는 고체 연료 방식이에요. 액체 연료와 달리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서 즉시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 탐지도 어렵고요.
모리 과장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오늘 자료 정리하면서 처음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더요? 한국은 우주 발사체 누리호로 3단 로켓 기술을 이미 검증했어요. 이 기술을 탄도미사일에 적용하면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오카다 본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타나카 수석, 결론이 뭡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분석의 영역에서 보자면 한국은 이미 ICBM에 준하는 플랫폼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재처리 기술도 있고 미사일도 있어요. 그러면 핵무장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대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해야 했어요. 정치적 결정만 내려지면 수개월 내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까 우리는 10년 이상 걸린다고 했잖습니까? 하세가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는 10년 이상, 한국은 수개월.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썼던 문장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한국 향후 30년간 위협 가능성 없음. 아버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까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아까까지 자신만만하던 하세가와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오카다 본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타나카 수석, 잠시 다른 관점에서 보죠.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외교 상황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에 최근 동부가 외교 동향 자료가 떴어요. 지난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뭐라고요? 중국이 한국 편을 들었다고요? 하세가와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의 잦은 역사, 왜곡이 주변국의 경계를 유발하고 있다며 침략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리 과장이 말했어요. 그건 중국이 원래 하던 소리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에 개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요? 저는 역사적 맥락을 설명했어요. 1980년대 역사교과서 문제부터 2012년 독도 갈등, 2019년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태까지 한일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중국은 항상 방관자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센카쿠에서는 우리랑 치열하게 대립하면서도 독도 문제만큼은 침묵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이시카와가 물었습니다. 저는 분석 결과를 공유했어요. 중국은 미국의 대중 봉쇄망에서 한국을 떼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이 강화되는 걸 막으려는 거죠. 나카무라 담당이 끼어들었어요. 그게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외교적 고립입니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대사가 우리 총리 발언을 시대에 역행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공격했어요. 군국주의 부활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오카다 본부장이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요? 네. 한중일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중국은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우리는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해도 중국이 막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하세가와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현재 외교 상황을 보면 중국이 한국 핵무장에 강하게 반대할 동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견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추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경제 지표도 봐야 합니다. 올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824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어요.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은 56만 명으로 3% 증가에 그쳤습니다. 올해 최저 수준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타격도 이미 시작됐어요. 오카다 본부장이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우리가 핵무장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보다 먼저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이 한국 편에 서면서 우리가 고립되고 있고요. 하세가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까까지 한국 따위라고 비웃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회의가 시작된 지 이미 4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창문 없는 지하 회의실이지만 밖이 어두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결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내린 판단, 그리고 오늘 제가 내려야 할 판단. 두 개의 보고서가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카다 본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타나카 수석,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최종 결론이 뭡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여러분. 회의실 12명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오늘 5시간 동안 우리는 일본의 핵잠재력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우 불편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세가와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까까지 한국 따위를 외치던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최종 비교표를 띄웠어요. 일본 vs 한국 핵무장 잠재력 비교. 재처리 기술. 일본은 33년째 시설 건설 중, 한국은 이미 기술 보유. 저는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플루토늄. 일본은 국내 8톤, 무기급 정제 기술 없음. 한국은 수개월 내 확보 가능.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탄도미사일. 일본은 보유 없음, 개발에 10년 이상 소요. 한국은 현무호 보유, ICBM급 전용 가능. 모리 과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국제환경. 일본은 중국과 갈등 심화로 고립 중. 한국은 오히려 중국의 지지 획득.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결론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제 입을 바라봤어요. 만약 일본이 핵무장 경쟁을 시작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집니다.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출발선에 서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비핵삼 원칙 수정, 헌법 개정, 국민 합의. 이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 사이 한국은 이미 결승선을 통과할 겁니다. 하세가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앉아서 당하라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경쟁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경쟁이요? 저는 화면을 바꿨어요. 우리가 핵무장을 선언하는 순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협정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보관 중인 플루토늄 36톤도 돌려받기 어려워져요. 이시카와가 눈을 크게 떴어요. 둘째, 한국에게 핵무장의 명분을 제공합니다. 한국 내 핵무장론자들은 일본이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할 거예요. 국제사회도 한국에 더 관대해질 겁니다. 나카무라 담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째,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일본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프레임으로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할 거예요.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도 활용하겠죠.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핵무장 경쟁을 시작하면 우리는 가장 느리고 가장 불리한 경주를 스스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경주예요. 오카다 본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일본이 진짜 강해지려면 무서운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필요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필요한 나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980년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일본이 세계 경제를 좌우했을 때 우리에게 핵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소니의 워크맨, 도요타의 자동차, 파나소닉의 가전제품이 세계를 석권했을 때 필요했던 건 핵무기가 아니라 혁신이었어요. 모리 과장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레이의 탄소 섬유, 아사히카세이의 배터리 소재, 도쿄일렉트론의 반도체 장비. 우리는 여전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강점을 키우는 대신
이길 수 없는 핵무장 경쟁에 뛰어들려 한다는 겁니다. 하세가와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까 한국 따위라고 비웃던 그가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무리했어요. 일본이 진짜 강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총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총을 들지 않아도 모든 나라가 일본과 거래하고 싶어 했을 때였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핵무장은 그 신뢰를 스스로 포기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상입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오카다 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타나카 수석. 네, 본부장님. 오늘 브리핑, 솔직히 듣기 불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본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사과할 필요 없어요. 불편한 진실을 말해준 거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오카다 본부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준 것들로 겨우 먹고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세가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타나카 수석의 브리핑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그들은 달렸어요. 본부장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본부장님. 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오카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1973년에 방위청 기술기획관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아버지는 주변국 방위산업 기술력 평가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거기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읊었어요. 한국 자체 방위산업 기술 전무. 향후 30년간 위협 가능성 없음.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보고서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판단이 옳았다고 믿으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회의실에서 정반대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시카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한국 핵무장 잠재력 세계 상위권. 일본보다 최소 10년 앞섬.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이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문 없는 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50년 전 우리 아버지 세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절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할 거다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멈춰 있었어요. 나카무라 담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이 한국은 달렸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서도 계속 달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 따위라고 비웃으면 50년 후 우리 후배들도 오늘의 저처럼 부끄러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겁니다. 하세가와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카다 본부장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타나카 수석. 네, 본부장님. 오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이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우리 모두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보고서 총리실에 올리겠습니다. 핵무장 논의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로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오카다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길 수 없는 경쟁에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회의실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본부장이 회의 종료를 선언했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타나카 수석님, 이시카와 분석관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브리핑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카와가 회의실을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건 하세가와였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섰어요. 타나카 수석님. 네, 아까 제가 한 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한국 따위라고 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세가와 과장만 틀린 게 아닙니다.
저도 오늘 아침까지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쟁 상대로 보지 말고 거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울이요? 네.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왜 멈춰 있었는지, 그걸 직시해야 해요. 하세가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회의실. 스크린에는 아직 마지막 슬라이드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핵무장 잠재력 세계 상위권.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50년 전 아버지의 보고서, 그리고 오늘 제 보고서. 두 보고서 사이에 놓인 50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해야 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나라가 아닌 필요한 나라가 된다면, 총을 들지 않아도 모두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버지 영정사진이 배경화면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이 맞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50년 후에 후배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보고서를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방위성 건물을 나섰습니다. 도쿄의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본 방위성에서 벌어진 5시간의 회의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한국 따위를 외치던 일본 관료들이 데이터 앞에서 하나둘 침묵하는 모습, 그리고 50년 전 아버지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했던 한 분석관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자만은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한국이 그랬듯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